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TBS 과학 전문 기자 강량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똑같이 노출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진 네버 코비드족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 면역력은 모든 질병의 방패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궁금증을 의료계 전문가들과 풀어가 보는 시간. 오늘은 코로나19와 면역, 더불어서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슈퍼바이러스, 그리고 2년간 전 인류를 괴롭히는 팬데믹을 일으키는 코로나19, 그리고 최근 우리를 걱정에 빠뜨리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물어보면 무엇이든 대답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의 상황 한번 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경증이라고 하지만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일단은 그 임상 현장에 계시는 김선빈 교수님,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뭐 확진 환자 숫자, 그리고 매일 발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숫자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고대 아람병원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오면서 저희도 이제 좀 중증 병상에 좀 여유가 생기고 그 경중증 병상도 좀 약간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이제 습격이 시작되면서 저희 원내 직원 감염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응급실로 다른 질환으로 왔는데 코로나 이제 19가 확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수천 명의 그 확진자 수가 나왔을 때 머지않아 수만 명 그리고 수십만 명 갈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우려했던 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코로나 보시는 그런 전담병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많으니까 중증 환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다시 병상이 좀 차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원내 확진자가 또 직원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일손이 모자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각 병원마다 그런 격리라든지 감염관리 대책을 어떻게 새롭게 수립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사실 11월, 12월에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했었잖아요. 네. 특히 12월 중순에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준비해놓은 의료 체계가 붕괴할 위험 직전까지 갔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도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델타 변이에 비해서 중증도는 이제 많이 낮아진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런 처음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의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백신 그런 3차 접종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제 그런 이제 감염된 환자들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절된 중증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우려는 되지만 그때 델타 변이를 저희가 겪으면서 이제 중증 병상을 좀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3차 접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경구 치료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조금 우려는 되지만 그 예전처럼 막 그렇게 혼란의 상황은 아닐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과제가 이제 생겼는데 이제 이 정말 확진이 속출하는 이런 환자들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 경중증도라고 하면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저희가 잘 차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네, 그 신해철 교수님께서는 이제 면역학을 공부하시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좀 아까 지금 김선빈 교수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미국, 영국에 지금 우리나라보다 오미크론이 먼저 그 파도를 지난 나라를 저희가 참고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금 아주 큰 오미크론의 파고가 올 거라는 건 지금 예상할 수가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그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곧 그런 상황이 닥치는 걸 보면서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미크론의 강을 건너야지 우리가 코로나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강을 건넌다는 말을 좀 제가 이상하게 썼는데요. 우리가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하는 거를 무조건 이제 뭐 우리가 확산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도 잘 않지만 그런 수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막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막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의 팬데믹을 우리가 극복하고 종식을 시키려면은 오미크론을 겪고 나가야 됩니다. 그 강을 건너야 돼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강을 건너다가 너무나 많이 생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간은 그 환자 발생의 그 최고 피크가 어떤 수를 넘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환자가 조금은 분산된 시기에 나타나면서 우리의 그 중증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붕괴가 안 되는 수준에서 우리가 오미크론이라는 강을 건너면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의 이제 종식과 극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이 거쳐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직까지는 그 신해철 교수님의 오미크론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끝날 때까지 차근차근 신해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 것 같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인식은 오미크론 변이는 독한 감기다. 혹은 겨울마다 우리들이 경험한 계절 독감 수준이다. 그리고 대부분 경증을 유발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 인식에 대해서 이제 동조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김선민 교수님께서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좀 병독성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있는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나 이제 이전의 코로나19에 비해서는 이제 병독성이 낮은 게,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생기는 율이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또는 세포주 실험 이런 어떤 좀 기초적인 연구 실험에서 나온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코로나19 중에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이전 코로나19에 비해서 폐와 같은 하부 호흡기로 가는 것보다는 코와 같은 상부 호흡기에 좀 더 잘 증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 더 잘 된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폐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증이 더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면역하고 상관이 없는 그 바이러스가 가진 그 자체의 낮은 병독성 성격을 얘기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조금 전에 김선민 교수님 얘기하신 일단 그런 그 자체의 성질도 있겠지만 설사 그것이 병독성이 이전 것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중증화율이 좀 적어진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병합되어서 나타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선민 교수님 덧붙여 주실 만한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확진자 수가 워낙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중증 환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은 중증 병상을 주로 보고 있고 경중증도 병상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델타 변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미크론 변이 때도 그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불안정 접종하신 분들, 그러니까 2차까지 맞았는데 3차 접종을 못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증으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라든지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런 분들에서까지 그냥 경증으로 완전히 진행된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게 워낙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저희가 신해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미크론의 강을 건너야지 이제 저희가 이 팬데믹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절 독감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이제 이 바이러스와 같이 공존하는 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 이 병의 중증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중도 그리고 이제 이완율 이런 것이 절대 그 독감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변이와 이 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신해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 캐스터님과 오늘 뉴스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도
최근에 국내외 유명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재감염이나 돌파 감염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신해철 교수님의 피셜에 따르면 재감염이나 돌파 감염은 당연한 거잖아,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당연하다기보다 당연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감염이 되었는데, 그래서 완치가 되었는데 왜 재감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왜 백신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접종했는데 왜 돌파 감염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렇게 돌파 감염까지 되는 상황에서 굳이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는 거야? 예. 뭐 이런 질문들을 저도 항상 현장에서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무슨 뭐 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면역학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 백신을 놓고 있는 것인지 이걸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두 갈씩으로 모든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릴 거는 제 대답의 모든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래도 남는 결론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백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감염자를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숨 쉴 때 또 어떻게 내 호흡기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숨 쉴 때 나의 코 속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상상을 한다면 내 몸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감염이 되겠죠. 그런데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은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코 안으로 들어왔다고 감염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요,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자손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면서 증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 몸 안에 들어왔지만, 제 몸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자신의 생존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나 입이나 혹은 눈의 점막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세포 안에 들어오지 그렇죠. 못하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감염된 그렇죠. 것이라고 볼 수 예. 없겠네요. 예, 그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요즘에 이렇게 바이러스를 모식적으로 이렇게 모델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거기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세포로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스파이크가 세포 위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랑 딱 결합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동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백신이거든요. 자, 예. 교수님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그 긴급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부터 해결해 예.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코를 자주 풀고 예. 손을 자주 씻으면 아이고. 들어온 바이러스도 씻어낼 수 있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과정을 굉장히 마치 슬로우 모션인 것처럼 네.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한 거지, 사실은 아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중화항체가 우리 몸에 없으면 사실 내 코 안으로 들어오면 거의 자동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이걸 굉장히 바이러스의 시간에서 슬로우 모션을 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백신 이제 우리가 뭐 임상시험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어느 회사의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90몇 %의 사람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항체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왠지 딱 들으시기에도 우리 몸을 보호해 줄 것 같은, 항체는 내 면역이 작동해서 생긴 좋은 성과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네. 시민들이 항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막 비가 올 때 뭐 우산을 쓰고 있다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은 약간 그런 슈퍼맨처럼 보호막 같은 맞습니다. 형성이 되어가지고 예. 그 막 백신이 그 네.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그 보호막에 그 바이러스를 네. 막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그런데 되거든요. 그거는 약간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좀 더 지규적으로 제가 비유를 한다면은요, 약간은 바이러스에 스파이크에 항체가 붙어서 바이러스가 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는 지금 방해를 놓는 어떤 방해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배구할 때 블러킹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파이크에 붙어서 블러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바짓가랑이를 잡는 방해자 또는 블러킹을 하는 차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왜 감염이 안 되고 예방이 되는지를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백신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백신을 넣었을 때는 이거 거의 유사한 원리로 항체를 만들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 낳으면은요 어릴 때 막 기본 접종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홍역도 있고요, 볼거리도 있고요, 막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생에서 거의 태어났을 때 한 번만 예방 주사를 맞으면은 그 항체가 거의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이러스라는 건 다 동일한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종류지만 바이러스라는 특성은 똑같은데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바이러스들은 한 번 맞으면 그 항체가 평생을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생에 한두 번만 맞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평생 가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백신을 맞거나 한 번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나오면은 나중에 어떤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면 그쵸, 무조건 그냥 이렇게 그렇죠. 막아서 동일한 하는 건가요? 바이러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생에 한 번 걸리면 다시는 안 걸리는 집안. 옛날에 심지어는 면역학을 모르시던 우리 선조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홍역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 좋은 일 겪으면 홍역치였다 생각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생에 한 번 겪는 안 좋은 일 겪었다고 생각하는 뜻인 거거든요. 자, 그럼 반면에 이 코로나19는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재빠르게 백신을 개발할 거라는 걸 아주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빠르게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이 만든 직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 백신을 맞았을 땐 생기는 항체가 오래 갈 것이냐, 평생 갈 것이냐, 6개월을 갈 것이냐, 3개월을 갈 것이냐,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2월쯤에 지금 저희가 맞고 있는 뭐 파이자라든지 이런 백신들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백신들이 임상시험이 끝났고요. 그때 결과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우리 백신은요 임상시험 해봤더니 감염을 막는, 아예 감염이 안 되게 예방하는 게 90 몇 %예요. 그게 되게 파이자 모더나였습니다. mRNA 백신. 그것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다 이 백신 접종만 다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한 게 한 1년 3개월 전 그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어떻게 됐냐면은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요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건 저절로 걸렸다 나오는 항체건 간의 항체가 한 6개월 정도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마다 이제 다 이제 다르긴 한데요. 그 떨어지는 속도가요. 가장 자세하게 연구한 걸 보면은 한 6개월이면은 절반 정도의 사람에서는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신해철 교수님께서 드신 비유를 염두에 두면은 그 상대편 진영에서 배구공들이 계속 날라오는데 그 배구공을 막아서는 배구 선수들이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렇죠. 6개월 지나면은 5명으로 줄어든다는 거군요. 예,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항체가 빨리 없어진다는 것도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델타, 이젠 오미크론이 나왔죠. 이것은 중항체를 항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체 그 양이 설사 떨어지지 않고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델타나 오미크론은 더 심합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 항체가 결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단 기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이따가 왜 우리가 3차 접종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한 논리인데 또 이걸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미크론은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생긴 중항체가 무용지물이 된대 거의. 이 정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면역으로부터 도망가는 기전이다. 면역을 회피하는 기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대개는 뉴스나 이런 거가 얘기를 굉장히 간략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디테일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백신은 원래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백신 안 맞았는데 끝까지 안 맞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들고 있는 건 오미크론인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원래 백신은 우한 걸로 만든 거고 이건 오미크론인데 상당히 많이 도망간대. 그러니까 나 안 맞을래.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백신을 좀 거부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굉장히 영리하신 분인 거죠. 똑똑하신 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의 변이주가 중앙체로부터 도망갈 때 이것이 0%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효능이 남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백신 맞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파워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델타 같은 경우는 그게 한 20 정도가 됩니다. 5분의 1로 떨어졌죠. 오미크론은 한 3 내지 5%가 돼요. 거의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100이 5가 됐다. 그럼 거의 0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미크론을 잘 도망가는 거죠, 면역을요. 그런데 이 면역학자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그것이 0%냐, 그러니까 완전히 도망가느냐, 아니면 5%라도 그게 남아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 내지 5%라도 이 항체가 잡아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3차 접종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미크론이 이제 11월 한 20 며칠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세계의 학자들이 빠르게 연구해서 12월 말 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네이처나 이런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걸 한 겁니다.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 그 피를 보니까 우한 원래 바이러스는 잘 잡아주는데 오미크론을 잡아주는 능력은 20분의 1로 떨어져서 5%밖에 안 남아있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강하게 이 면역 반응을 도망가고 있다. 항체 반응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예. 소개한 뉴스를 보고서 예. 백신을 굳이 왜 접종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이제 강조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왜 0%냐, 5% 남아있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요. 자, 3차 접종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항체가가 거의 100배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아까 100이 많이 됐죠. 근데 오미크론이 아까 5라도 남아있었잖아요. 그게 100배가 되면 500이 됩니다. 그럼 오미크론 여전히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이게 단순한 산수거든요. 그러니까 5가 예. 남아 있는 경우에는 100배가 되니까 500이 되는 거죠. 5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0일 영이죠. 테니까 근데 또-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맞습니다. 없겠네요. 그런데 이걸 이제 만약에 그냥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 한다면 미래에 어떤 변이주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 백신에 대해서 그냥 0%를 만드는 거다. 그거는 3차 접종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0 곱하기 100은 0이니까요. 하지만은 네. 0%가 되는 경우는 거의 사실상 없다고 거의 봐야겠죠. 없다고 봐야 제가 되죠. 이제 이론적인 게임을 얘기를 한 걸 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접종의 이제 이 레셔널이 아무도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그 네이처 논문을 소개한 걸 보면은 못 잡아준다며. 근데 네. 왜 3차를 왜 맞으래? 약간 이러시는 거거든요. 네.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3차는 지금 부작용도 심하다던데 실제로 저도 3차 맞았는데요. 파이자로 1차, 2차, 3차 맞았거든요. 세 번째 3차 파이자가 부작용이 제일 심했어요. 사실은 토요일에 맞았는데 일요일날 새벽에 열이 나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깼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왜 세 번 다 접종했는데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까요? 그거는 아마 제가 항체가가 좀 더 많지 않아. 이건 농담입니다. 이제 아무튼 그런데요. 이제 바로 이것이 왜 3차 접종이 그 뉴스를 보면은 무용지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왜 맞아야 되지? 바로 5 곱하기 100은 500의 원리. 여기에 바로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 근데 네.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반론 또 하실 것 네. 같아요. 그렇게 500으로 높아졌는데도 네. 또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감이 생기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거는 이제 아까 이 5%, 3% 남아 있는 거가 그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100이라는 동일한 거에서 5%로 상대적으로 떨어진 걸 얘기한 거고요. 그건 상대적으로 우한 대비 이제 이 오미크론이 5%나 남아 있는 활성이 있다는 것이지. 애초에 똑같이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네요. 적게 생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생기는 사람들은 또 곱하기 100을 해도 사실은 또 이 파이널 그 수치가 좀 낮은 것이죠. 그렇죠. 또 그게 하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 백신은 아까 오미크론이건 아닌 걸 떠나가지고 항체가 한번 생긴다가 또 다시 금방 없어진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연구한 스터디에 따르면은요, 거기도 래피드 디케이가 되는 그룹이 있고 슬로우 디케이가 되는 그룹이 있어요. 심지어 래피드 디케이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한 20% 되거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또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학에서는 개인 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크게 얘기하는 거는 큰 법칙인 거고 개인 간의 어떤 그 변이, 베리에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돌파감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 좀 강 기자님이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3차 접종을 그러면은 맞는 것은 무조건 최선의 선인가라고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네. 아니 3차 접종을 맞는 거 무조건 최선인가요? 아, 근데 예. 방금 논리대로라면 최선이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선은 맞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인 건 맞는데 전 뭐라고 그런 얘기하냐면은 3차 접종은 오미크론 시대에 최선의 미봉책이다. 최선의 미봉책이다. 그러면 약간 말이 좀 역설적이죠. 네. 최선은 무조건 좋다는 것 같은데 미봉책은 마지못해서 취하는 어쩔 수 없는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류 역사상 백신을 이렇게 오프 타겟,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백신을 맞아서 생긴 게 오미크론에 약하게 결합한단 말이죠. 이런 걸 목적으로 백신을 투여한 적이 없었어요. 네. 딱딱 맞는 항체.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지금 우리가 의료와 보건을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오미크론 백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있는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효과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백신 제조회사들한테 약간 네. 좀 우리가 눈총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요, 또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제조회사의 시각으로 본다면은요, 그러면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델타가 유행할 때 빨리 그거에 대한 걸 만들지. 네. 근데 약간 만든 회사도 있었죠. 임상시험을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게 지금 델타를 만들던 회사는 아마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또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종결자 스트레인이라는 지금 담보를 아무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회사들한테 너희가 큰 돈 투자해서 하라는 걸 우리가 아무도 강요를 못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오미크론이 이 코로나19의 끝이라는 게 100% 확실하다면 그 회사들이 하겠죠. 또. 네. 이게 참 이제 그 회사들도 딜레마가 또 있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최선의 미봉책은 우리가 오미크론의 파도가 지금 굉장히 이제 올 겁니다. 정재훈 교수님 예측 모델에 따르면 3월에 이제 큰 이제 피크가 올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백신이라도 약간은 느슨하게 결합한 상태지만 그거라도 올려놔서 이 파도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선의 미봉책,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오미크론 예. 대유행에 대비해서 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의 예. 미봉책이라는 표현을 예. 쓰셨고요. 그리고 아까 그 설명 듣는 와중에서 이 부분에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까지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차까지 접종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몸에 항체가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돌파 감염이 생기는 이유를 신희철 교수님께서는 방금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백신의 항체가가 100만큼 생기지만 어떤 그렇죠. 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뭐 10만큼 생길 수도 뭐, 있는 거고요. 뭐 예. 70이나 80 혹은 예. 또 50이나 60만큼 예.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 50이나 60만큼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20분의 1로 줄어들면 뭐, 원래 100이었을 그렇죠. 때 예. 20분의 1로 예. 줄어드는 분들은 5가 남아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네, 있는 거죠. 50일 때 예. 20분의 1로 예. 줄어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의 절반밖에 남아있지 예. 않기 때문에 예. 3차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항체가 충분하지만 어떤 분은 충분하지 예.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예. 돌파 감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경우는 3차를 맞아가지고 항체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아까 레피드 디케이라는 예, 표현을 쓰셨는데 몸에 있는 항체가가 점점 떨어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몸에 있는 항체가가 좀 더 빨리 떨어지고 예.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더 크겠지만 빨리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차를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굳이 한 가지를 거기다가 또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 덧붙인다면은요. 제가 3차 접종을 하면 100배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평균치를 얘기한 거지 3차 접종한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평균, 모든 게 평균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반응들에 있어서 다 변수들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교수님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그럼 예.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이나 아니면은 신희철 교수님이나 또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라는 게 항체 면역뿐만이 아니다. 항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T세포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T세포라는 것도 뭔가요? 근데 T세포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강 기자님께서 이 대본에 있는 거 하나 빼먹으셨는데 네. 그거 짚고 넘어갈게요. 4차, 5차 접종이 필요한가? 아, 맞습니다. 네. 그걸 좀 이따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좀 이따가 이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T세포는 좀 이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그 오늘 눈에 번쩍 띄는 뉴스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일반인 4차, 5차 접종은 불필요하다. 네. 이걸 이제 신희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차 접종이 최선의 미봉책이거든요. 이거는 오미크론의 파도가 오기 때문에 그 최선의 미봉책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차, 5차 접종은 고위험군, 뭐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는 할착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거 짜증내시거든요. 일반인들이 나 3차까지 맞아서 맞았는데 4차, 5차 또 맞아야 되는 거냐 하시는데 오미크론의 파도를 이제 넘어가면은요, 우리 사회에서 이 오미크론을 한 번씩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거가 이미 부스팅이에요. 강력한 부스팅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부스팅? 오미크론의 아주 특이하게 개발된 백신이나 마찬가지인 부스팅.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 부스터샷. 그렇죠. 네. 예. 그건 말하자면 이제 물론 이제 경증으로 넘어간 걸 제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의 특이적으로 만든 백신이나 마찬가지인 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4차, 5차 일반인들은 특히나 더 아마 가시지 그러니까 않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외적인 건 이런 건 있겠죠. 또 다른 변이주가 나왔는데 그 변이주에 대한 백신이 또 개발이 됐다? 그때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맞는 독감 바이러스가 거의 같은 시기거든요. 네. 뭐 그런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백신을 4차, 5차 갈 거지는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때 네. 그랬던 것처럼 네. 전 국민들이 네. 4차 접종이나 5차 네. 접종을 다시 해야 될 일은 네. 오미크론 변이의 강을 넘고 나서는 없을 것이다. 없을 네.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네. 질문을 좀 몇 가지 질문과 네. 의견을 좀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 신해철 교수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네. 딱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다고. 쉽게 설명해 주시지만 시험 문제는 어려울 때는 저는 저희 학교에서요. 네. 시험 안 봅니다. 시험 안 보세요? 시험을 볼 것처럼 학기 내내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시험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시험을 보면은요, 제가 교수로서 하는 그 액티비티 중에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채점이거든요. 제가 채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채점을 하기 싫어서 네. 시험을 안 보세요. 아니 그런데 그 네. 수업을 처음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속아 넘어가겠지만 네. 선배들한테 네. 신해철 교수님 시험 볼 것처럼 겁 주다가 네. 결국에는 시험 안 보고 넘어간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배들 입장에서는 좀 공부를 소홀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게 대학원 과목이거든요. 네. 학부는 족보가 전달이 잘 되는데 대학원은 족보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네. 네. 열심히 공부는 열심히 시킨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김선민 교수님께도 질문이 나오는데요. 진짜 그러면 신철 교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그 백신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 백신을 접종하신 분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 임상 의사 입장에서도 또렷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저희 병원 경험을 보면 이제 저희 지금 몇 분 입원해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그런 증상이 되게 모호하다가 오미크론이라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제 90세 할머니신데 그분은 이제 집에서 그 의식이 없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응급실에 왔을 때 이제 저혈당에 의한 그런 뇌 손상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가 확진된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도 백신 미접종자였고 지금 그분도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증 병상에서 이제 에크모까지 다 걸고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시고요. 오미크론 변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접종을 2차까지 하셨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3차 접종을 하셨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뭔가 가족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약간 좀 미뤄진 그런 상태였는데 그 미뤄진 기간이 또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돌파 감염이 돼가지고 또 오신 분도 있고 그분도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코스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4명 중에 2명은 또 맞고 2명은 안 맞고 또 막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안 맞으신 2분은 또 한 분은 이게 그러니까 젊은 분이라서 그분은 그래도 막 중환자실 왔지만 그분은 경과가 그렇게 심하진 않으시지만 그분의 이제 어머니 같은 그런 경우는 또 에크모 달고서 이제 막 행사를 오락가락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제 친구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 친구가 그렇게 백신을 맞으라고 했는데 꼭 가까운 그런 또 전문가 얘기는 듣지 않고 이제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또 전문가 유튜브, 분들이 계시잖아요. 유튜브 의사들, 또 네. 그분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온 가족이 다 5명이 다 걸려가지고 이제 맞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노바백스 14일부터 들어오니까 그거 맞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런 이렇게 중증 뇌질환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맞으셨어야 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많은 의구심 때문에 안 맞으셨다가 어머니는 진짜 중환자실 가셔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회복이 되셨는데 아, 다행이네요. 네, 근데 제 친구도 오미크론 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본인이 알아보니까 물론 백신 미접종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달이 지금 경과인데도 아직도 호흡곤란도 있고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그냥 내 말 듣고 백신을 맞을 걸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임상 현장에서는 확실히 백신 접종과 미접종은 간에 차이가 있고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신희철 교수님이신데 두 분이 논문도 같이 쓰셨다는 네네. 근데 또 제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그 대가는 정말 설명을 쉽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옛날에 뭐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거 과도한 비유입니다. 지금 강하게 얼굴 빨개지겠습니다. 제가. 신해철 교수 아인슈타인 수준.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이렇게 뭔가 설명할 때 자증을 이렇게 막 다 쉽게 굉장히 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하셨다는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 걸릴 수는 없어요 이제. 하지만 정말 그 중환자로 진행이 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예방책과 그런 방패로 맞는 것이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았는데 왜 걸리지가 아니고 맞아서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났구나라는 그런 것에 좀 더 의미를 두셔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저기 기분 좋으실 텐데 지금 그 질문들 아까 근데 그 자연 부스터샷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약간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백신 맞는 것보다 코로나에 걸리는 게 아니죠. 더 그 뜻은 나은 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게 옛날에 말하자면 수두 파트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제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부러 걸리러 다니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걸렸을 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라. 네, 그런 말씀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또 과학적인 똑같은 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실생활에 적용하는 건 약간 다른 건데 실제로 어쨌든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면 돌파 감염이 되면 안 걸린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의 중증 화율이 낮아진다는 거지 위험은 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위험을 일부러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다만 저도 최근에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주위의 지인분들 중에 아주 경증으로 돌파감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농담을 하는 겁니다. 슈퍼 감염자로 등극하셨다. 이제 그럴 때 쓰는 용어지 그게 이제 이거를 일부러 걸리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자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셨는데 자연도 중요하지만 부스터샷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가 1차, 2차, 3차까지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되면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부스터샷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아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돌파 감염은 부스터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요?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강 기자님께서 저한테 이제 T세포 얘기를 이제 끌어내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신 거 맞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꼭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안 돼요. 사회적 의도를 잘못 파악했을까봐 이제 말씀드린 건데 한두 번 호흡 맞춰본 적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면역학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면역학 1강을 한 겁니다. 그 바이러스의 면역학 1강 항체. 이제 T세포 2강을 할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100분 동안 신해철 교수님과 김선민 교수님 그 의견만 들으면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도 수준의 면역학 지식은 머릿속에 다 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세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항체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T세포는 좀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시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의대에서 우리 면역학을 이제 항체 T세포 배우거든요. 근데 의사분들한테도 항체 설명해봐라 하면 더 설명을 잘 하시는데요. T세포는 잘 못하세요. 다 배웠는데도요. 그만큼 좀 복잡합니다. 이 기전이. 항체는 아까 바짓가랑이, 배구의 블러킹, 약간 제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드렸는데 T세포는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좀 더 이 대중적으로도 이 지식이 전파가 덜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다는 거는 거기에 면역학의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는 특이성. 내가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으면 A라는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기는 거고 B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으면 B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 면역학의 기억 현상. 이게 한번 백신을 맞으면 그 기억 현상은 굉장히 오래 가죠. 아까 어떤 백신은 평생 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특이적인 기억을 유도하는 게 이 매개하는 게 1번이 항체고요. 2번이 T세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요. 이 mRNA 백신 맞으면은요.
항체도 생기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 T세포가 생성이 됩니다. 엄밀히 따르면 기억 T세포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T세포라는 것들은 진짜로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굉장히 신속하고 재빠르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2020년도에 뭐 어떤 뭐 회사에서 파이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을 개발해서 임상시험하는 와중에요. 이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어느 회사는 중화항체는 뭐 몇 퍼센트를 올리는데 T세포 반응을 재봤더니 그것도 올리더라.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맞는 백신이 언론에는 항체만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항체와 T세포 둘 다 올리고 있는 거다. 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아까 항체는 백신을 맞아서 올라가면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어력을 주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짓가랑이, 블러킹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T세포는 그럼 어떤 식으로 방어력을 부여할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T세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잘 골라서 죽여줍니다. 자, 생각해보면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만 잘 골라서 죽여준다는 게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금방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원래 뇌세포예요. 네. 그럼 뇌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T세포가. 근데 던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고 그랬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뇌세포지만 이제는 바이러스 공장입니다.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와서 빠르면 한 10시간 지나면은요. 한 100배, 1000배로 자손 바이러스 늘어나요. 빨리 그걸 죽여줘야지 그 공장을 파괴해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 공장 파괴자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물론 세포 간에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런 거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가 돼.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네. 근데 내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좀비한테 물렸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엔 빨리 손잡으면 안 돼요. 제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T세포가 원래 내 친구 내 세포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좀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빨리 죽여줘야지 더 이상의 좀비를 막아주고 바이러스의 공장을,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T세포는 네. 우리 몸의 세포들 중에서 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가지고 바이러스 공장 역할을 하는 세포들을 일단 재빠르게 찾아낸 다음에 그렇죠. 예. 파괴를 해버리는 예. 거군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까 항체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들어가지 못하게 바짓가랑이를 잡거나 차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염 자체를 막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T세포는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활동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방어에, 우리 방어 면역에 항체와 T세포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항체가 좀 더 일선이에요.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거고요. T세포는 어쩔 수 없이 뚫려가지고 감염이 됐다. 그러면 빨리빨리 공장을 제거해서 좀 더 빨리 회복되게 하는. 약간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걸 세포 수준에 설명한 건데요. 이런 게 다 저기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임상시험을 그 코로나19 백신을 했을 때 많은 이제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파이저에서 만든 mRNA 백신을 맞고 난 사람들에서는요. 플라세보군에 비해서 그 증상이 있는 코비드-19, 코로나19에 걸리는 거를 94%를 막아줬어요. 이거는 거의 다 안티바디, 항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걸 제가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네. 안 걸리게 하는 건 T세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뉴스를 좀 구석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걸린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이행하는 것을 90몇 % 막아줬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인 거죠. 네. 이것이 주로 T세포가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증화를 막는데 항체도 기여하는데 네. 제가 이제 단순한 이분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변이주도 안 나오고 항체도 굉장히 오래 갔다. 만약에. 그러면 아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굉장히 많이 조절되고 있겠죠. 많이 억제됐을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T세포를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항체만 논의해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항체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변이주가 나와서 항체가 완전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을 잘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김선빈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목표는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다. 걸리더라도 중증이 안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이 위드 코로나를 가는 그 와중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곧 맞이할 오미크론의 큰 거센 파고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T세포를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항체는 뚫리더라도
T세포라도 있으면 우리가 중증이 안 되게 되는 거다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다음 질문도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니 신 교수님 예. 여기서 이제 이 예. 질문 예.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체 면역 같은 경우에는 델타가 나오고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돌파 감염의 형태로 뚫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T세포도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역시 강 기자님께서 저의 의중을 딱 읽어주셨는데, 이게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는 위장수를 쓰는 어떤 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꾸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게 항체가 붙는 부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더 이상 항체가 못 붙는 거죠. 네. 오미크론 같은 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 항체가 붙는 곳은, 중화항체가 붙는 곳은 그 많은 코로나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도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아주 좁은 부위에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거기만 좀만 바꿔도 항체로부터 도망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또 머리를 쓴 거네요. 예. 왜냐하면은 예. 몸을 좀 많이 바꾸려면 훨씬 더 그렇죠. 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살짝만 바꿔도 쉽게 우리 예.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T세포는요, 얘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여기 있다는 걸 인식할 때 바이러스의 조각들을 인식하는데요. 바이러스 조각이 한 군데만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 단백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한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비유를 한다면, 제가 범인인데 제가 약간 변장을 해가지고 어떤 형사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그 형사는 바보 같아서 제 코밖에 볼 줄을 몰라요. 그러면은 코만 조금만 성형을 해도 저는 금방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밖에 볼 줄 모르는 예. 건 항체 면역.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떤 형사는 저의 모든 체형부터 모든 걸 다 봐요. 그러면 이걸 성형으로 피해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T세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논문을 냈어요. 네. 근데 그 논문 낸 과정도 재밌는데요. 그 논문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맞습니다. 설명하신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면역학자인데, 바이러스 면역학자인데, 그 면역학자들 다 세부 전공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항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T세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약간 신해철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항체 면역도 중요하지만 T세포 면역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예.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이 개발된 직후에는 사람들이 항체만 주목을 했어요. 네. 제가 목소리를 안 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안 했는데요. 점점 T세포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 가을부터 이제 T세포의 역할, 그 부각론, 이걸 제가 이제 주장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 기자님도 한번 기사화를 해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오미크론이 처음 이렇게 변이도 엄청 많이 된 건데, 이게 문제가 된 게 11월 26일인가 27일이었어요. 이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 대학원생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이 오미크론에 있는 변이들이 항체를 피해가는 건 거의 자명한 것 같다. 네. 근데 그건 누가 할 거니까, 우린 T세포 면역학자니까 네. T세포들을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지, 그거를 사실은 실험을 안 해도요, 컴퓨터 인실리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논문을 완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했더니 생각보다 한 80 내지 85%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한에 대한 그 효과가 100이라면 오미크론에 대한 T세포의 효과는 한 80 내지 90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별로 도망가는 게 아닌 거죠. 아까 중앙치는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3 내지 5%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T세포는 거의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항체 면역의 효과가 20분의 1로 줄어들 때 예. 그 T세포 면역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줄어들죠. 거의 줄어들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 한 80되는 정도, 90되는 네.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급하게 논문을 보냈더니 그 저널에서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이 세상에 출현한 지 일주일 만에 보낸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아무리 컴퓨터 분석한 거지만 이거를 실험으로 다시 증명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을 다시 검사를 한 거죠. 실제 실측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저희 컴퓨터 분석이랑 똑같이 저희가 실제로 나온 데이터가 낮은 사람이 78%, 높은 사람이 86%. 그러니까 내가 우한에 대한 반응이 100이라고 봤을 때 오미크론에 대한 건 백신 맞으신 분들입니다. 네. 한 78 내지 86. 그러니까 80% 정도, 85 정도.
이 정도는 오미크론에서 여전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 안 떨어진 거죠. 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저널에 언제 실리는 겁니까? 이건 이미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예. 근데 왜 이런 건 뉴스로 크게 안 나나요? 아, 이게 근데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이 교수들이 자기가 논문을 내면 언론 홍보를 합니다. 네. 되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이뮤놀로지 이런 데 나가야지 언론 홍보를 자랑스럽게 하는데 네. 이 낮은 저널은 아닌데요. 셀룰라인 몰레큘러 이뮤놀로지라고 일반인 분들께서 이제 네이처 정도 나와줘야지 약간 뭔가 임팩트가 마음에 아, 근데 오거든요. 그 셀룰로 몰리큘러지도 굉장히 좋은 저널이잖아요. 좋은 저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 언론 홍보하기 전에 와이프한테 이거 들어봤어? 그래서 이 저널 못 들어봤으면 저 언론 홍보 안 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괜히 과장 홍보하는 교수처럼 보일까봐 이제 근데 교수님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도 그 셀이라던가 네이처라던가 네이처 이뮤놀로지 같은 그 매체마저도 여전히 예. 항체 면역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느낌이 좀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저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T세포 면역학자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그 T세포의 그 역할 부각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9월 달에 네이처 이뮤놀로지에 그 고대 구로병원의 노지은 교수님이랑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T세포 면역학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 이 코비드-19 팬데믹 네, 상황에 네. 이 논문을 냈는데요. 최근에 또 재밌는 거는 그거에 대한 또 반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네이처 이뮤놀로지에 냈더니 또 T세포의 역할을 또 깎아내리는 그런 것도 이 논문이 또 투고가 됐어요. 네이처 이뮤놀로지에. 네. 이제 그래가지고 또 T세포 면역학자들 몇 명이서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서 굉장히 이제 또 이제 학자들이랑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이 네. 면역과 관련된 바이러스 면역과 관련된 패러다임 싸움이 좀 그렇죠. 진행 중이기도 항체파, 하네요. T세포파 뭐 이런 항체파, 예. T세포파. 우리나라의 T세포파의 수장. 와 그냥 거기에 그냥 저기 머슴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방금 그 신희철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자신이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된 대로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백신 효과를 20분의 1로 떨어뜨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근데 그 20분의 1로 떨어뜨리는 것은 항체 면역일 뿐이고 이 T세포 면역의 경우에는 78%에서 86% 정도가 여전히 유지가 그렇죠. 된다. 예. 그러니까 그 T세포 면역 자체가 위중증으로 예방해주는 그렇죠. 효과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선빈 교수님께서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으신 거를 백신 맞은 사람은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이 좀 덜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몸 안에서 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한 가지 질문만 해결하고 이제 잠깐 브릿지 코너를 해보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T세포 면역학자들과 항체 면역학자들은 사이가 안 좋나요? 아니죠. 이게 이제 논문을 할 때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가면 이제 같이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제 얘기하죠. 커피만 마시고 속으로는 아닙니다. 좀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면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진짜로 이 코로나 환자에서 2020년 가을에 셀이라는 그 저명한 학술지에 미국에서 낸 논문인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Coordinated Immune Response is very important for the controlling the SARS-CoV-2 infection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coordination, 안티바디, T셀, 네. 뭐 B셀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 사람이 경증으로 가고 중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T세포가 너무 역할이 이제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부각시킨 거지 항체가 절대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가 T세포 면역학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이 와서 너 항체와 T세포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뭐 가질래? 저는 항체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더 일선에서 막아주니까. 일선에서 막아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설명 들으면서 그린이님께서는 이게 적으면서 드려야 할 방송이라고 바이러스 일타 강사를 오늘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서점주인님께서는 그 좀비뷰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스런님께서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으면서 듣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스런님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네, 지금 브릿지 코너 우리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요. 자, 아까 지금 우리가 이 항체 면역과 T세포 면역을 지금 그 신희철 교수님 설명으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에 앞서서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영국의 많은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팬데믹 2년 동안을 반성하면서
한 가지 했던 대목이 저는 딱 가슴에 콕 박히던데, 아, 우리가 마스크의 파워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체 면역이나 세포 면역이 작동하기 전에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국의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이 그 효과를 좀 과소평가한 것을 좀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브릿지 시간에는 이 마스크의 안전한 착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이렇게 2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편안함이라든가 이제 멋을 중시하는 마스크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한 착용법에 대해서는 조금 해이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 김선빈 교수님께서 직접 정확하고 안전한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할지를 시범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김선빈 교수님, 이게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세서 많은 분들이 아니 마스크 착용하면 해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아, 근데 실제로 마스크가 이제 쓴 사람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를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한 실험에서도 마스크를 쓴 경우에서는 이제 재채기나 이렇게 기침했을 때 비말이 다 새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그런 호기 증상 있는 환자에서는 비말이라든지 그런 에어로졸 형태로 한 30-40% 정도 이렇게 밖으로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전하고 잘 쓰면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감염원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게 KF84 마스크인데, 네. 아니 KF94인데 네. 이제 이게 KF94가 있고 작년 마스크 대란데 이제 KF80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94라는 것은 이제 그 0.4 마이크로 리터의 그런 미세 입자를 94% 정도 걸러내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KF80은 0.6 마이크로, 그러니까 좀 더 크죠? 그거를 이제 80% 이상 걸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작년에 마스크 대란일 때는 이제 뭐 그 의료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계시지 않으면 KF80만 써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KF94는 그런 감염원을 직접 이렇게 보는 그런 고위험군 의료진, 그리고 이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연장에 가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그런 공간에서는 이렇게 KF94를 쓰는 게 좋고, 사실은 이제 또 N95 마스크라 그래가지고 0.3 마이크로를 이제 95% 막아주는 또 그런 마스크도 있는데 이제 그건 주로 결핵이라든지 수두 같은 그런 공기 감염의 이제 전파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건 좀 차보면 굉장히 좀 숨이 많이 찹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KF94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제 지금부터 정확한 착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평소에 그 두 분이 좀 선호하시는 마스크가 있으신가요? 저는 새부리 형. 세부리형. 네. 세부리형 마스크. 그 김선민 교수님께서 왠지 패셔너블 하실 것 같은 네. 그 느낌이 있는데 평소에 어떤 마스크를 좋아하세요? 아, 저도 새부리로 이제 색깔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센스가 깡인 저만 일반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군요. 색깔이 네. 몇 가지가 있나 오나요? 아, 요새는 정말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뭔가 예쁜 색상의 마스크라고 해서 사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비말만, 그러니까 그런 이런 높은 비말이 아니라 뭐 KF80 마스크여가지고 네, 잘못 비말 차단용 마스크. 네, 그래서 KF94 중에서 이제 색깔이 잘 나오는 게 있는데요. 베이지색 그런, 그리고 핑크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물론 흰색은 그러면 당연히 그 있고. 김선민 교수님은 김선민 교수님의 그 오늘의 코디에 따라서 마스크의 색상도 좀 다른 걸 선택해가지고 착용하고 그러세요? 아, 네,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일종의 그냥 기분 전환처럼 너무. 예. 실제로 좀 보기에 좋고 마음에 드는 또 옷에 어울리는 색깔의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기분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선민 교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현재 감염내과에다가 직접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부리 마스크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이렇게 다 덮는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거 먼저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꺼내면 마스크가 이 상태로 있는데 이 모습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보관할 때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손위생입니다. 손. 그래서 손을 잘 깨끗하게 잘 이렇게. 지금 이제 한 분이 투덜거리셨거든요. 마스크 착용이 시범이 꼭 필요한 거냐? 네. 누구나 다 착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고정대가 철심 있는 이 고정대가 위로 가게끔 해서 써야 됩니다. 어떤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턱에 받쳐주니까 편해서 이게 막 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써주면 좋고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나서 김이 서려서 굉장히 힘드신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위에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어줘서 하면은 마스크에 그 안경에 김이 서리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제가 유튜브 이제 어떤 그 분에게 이제 배웠는데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잘 쓰고 그리고 이제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가. 네. 근데 이 고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쓰는 거고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잘 고정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얼굴에 잘 맞는지 공기가 새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고 나서 그러니까 앞면을 잡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잡아서 불어주세요. 그래서 이 공기가 이제 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은 병원에서 이제 그 마스크 피팅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료진들 본인의 이제 가장 최적화된 마스크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막 안에 압력도 막 재고했었는데 그게 어렵지만 이제 최대한 잘 이렇게 피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를 하면 이제 귀가 아프지 않은 그런 장점도 있는데 고리를 걸면 이게 더 조여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하면 근데 보통 고리는 거의 걸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리를 하면 이게 더 이렇게 압착이 딱 되기 때문에 이 고리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하면 이제 저희가 이 앞에는 다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거할 때 이렇게 제거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끈을 잡고 끝만 잡고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만 잡고 이렇게 제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절대 이 마스크는 그 일회용 마스크는 세척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필터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혹시 이제 축축해지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눈물 이렇게 콧물 나오면서 안에가 젖으면 바로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또 밥 먹으러 갈 때 마스크를 벗어 놓으시잖아요. 그때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접으면 또 이 안에 필터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들어있는 모양 이대로 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게 필터가 망가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 수로님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집중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네. 네. 그리고 80대 어머니가 마스크 며칠씩 쓰고 심지어 마스크를 빨아 쓰세요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건 있었거든요. 작년에 마스크 대란 때 이제 마스크를 이제 하나를 가지고 막 며칠씩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빨지는 말고 햇빛이 있는 곳에 널어서 이제 그런 소독도 하고 습기를 제거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마스크 대란이 없고 넉넉한 상태고 지금은 마스크를 비교적 구하기가 쉬우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마스크 사는 가격이 또 아까우신 거예요. 네, 맞죠. 또, 네, 네. 그래서 그냥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니까 한번 착용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빨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이제 벗고 나서는 꼭 또 다시 손을 이렇게 씻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세부리 마스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생략하지 말고, 네, 해주십시오. 지금 다들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분 다 지금 새부리 마스크를 지금 네, 선호하신다고 저도, 하시잖아요. 저도 꼭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새부리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KF94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0.4 마이크로로 93%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잘 써주시는 거고요. 이것도 위에가 이제 철심이 간혹 이제 보면은 이것도 턱에 맞추기 좋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써서 한 다음에 이 정도로도 이제 밀착이 잘 되시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런 것들 뭔가 홈쇼핑 광고 이렇게 잘 아니, 근데 살짝 그런 느낌이고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스태프들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이제 피팅이 잘 되면 후 불어서 이렇게 새는지 안 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고리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아, 고리를 하는 게 또 네네, 포인트가 이게,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고리를 해주시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압박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이제 어느 정도 감염원이 없다고 생각되면 근무하실 때 이제 고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그런 뭐 엘리베이터 타거나 그런 곳에서는 꼭 고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질문 몇 개 있는데요. 새부리형은 밀착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 괜찮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그리고 목에 걸고 밥 먹는 건 어떠냐라고. 아 목에 목에 이렇게 걸고 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끈으로 스트립으로 마스크 아. 스트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마스크를 그대로 내리고 네. 식사를 그냥 하시거나 음료를 드신 다음에 다시 그냥 쓰시는 거죠. 아, 네. 네, 김선민 교수님은 좀 권하지 않으신가 봅니다. 왜냐면 지금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왜 그런 짓을 하지? 아니요. 근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내리면서 또 이게 아무래도 겉에 이제 오염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옷에 닿고 그럴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벗어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론 여기를 만지면 또 손위생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접어두는 거 그러니까 마스크랑 식사하실 때 좀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뭐 과학적 근거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다들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지금 팬데믹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저기 들어있는 고리 마스크 걸라고 주는 줄 알았다고. 저도 사실 고리 용도를 몰랐었어요. 네, 지금 고리의 사용법을 2년 만에 처음 알았다고. 자, 그리고 그 어르신들 마스크 여러 번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는 또 몇 분들이 고백을 하시는데 1일 1마스크가 필수냐, 마스크 아까운데 며칠까지 써도 되냐. 네,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네, 근데 마스크 쓰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습기가 차고 아무리 제가 한다 그래도 해서 이렇게 축축해지거든요. 그럼 그 안에 필터가 다 망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 원리가 안에 이제 여러 그런 극세사의 섬유들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그것들이 또 그렇게 촘촘하게 엮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전기를 또 일부러 넣는다 그러는데 쓰면서 이제 정전기가 사라지고 또 습기가 생기면서 그 정전기가 사라져서 사실상 필터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뭐 쓰시는 건 자유지만 보호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슈크림님께서는 면 마스크는 그러면 이 오미크론 변이 차단 효과는 없는 건가요? 라고. 네, 면 마스크도 사실 이제 비말 감염에 있어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면 마스크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면 마스크는 이제 오염이 쉽게 되고 또 금방 또 이렇게 축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또 비말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공간에서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하신다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방한겸 아니면 이렇게 뭐 미세먼지겸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단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보여주신 KF94 마스크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김선민 교수님께서 지금 팬데믹 2년 만에 마스크 올바로 착용하는 방법을 네,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사실 현직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을 마치 홈쇼핑 모델처럼 보여주신 건 아마 이 방송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면역학 강의로 돌아가서요.
네, 면역학 강의로 돌아가서 이제 두 분에게 여러 질문들이 남아 있는데, 자, 그 지난 2년 동안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네버 코비드족이라는 신조어가 약간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버 코비드족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슈퍼 면역자 그룹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중증이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아예 없고. 자, 그 일단 임상 현장에 계시는 김선빈 교수님, 이런 사례들 많이 접하시죠? 저는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 초반에 이제 원내에서 이제 그 감염된 그런 직원이라든지 확진자 된 분들을 보면은 제가 봤던 경우는 이제 증상이 좀 경하거나 중등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네버 코비드 그 개인의 차이로 인해서 절대 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다만 이제 같은 노출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직원은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의 차이는 이제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아니면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에 좀 차이는 느꼈었지만,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워낙 원내에서 발생을 해도 그 직원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노출은 돼도 감염되지 않는 경우는 많이 경험을 하고요. 네, 그 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네, 네버 그러니까 코비드족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제 네버 코비드가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네버 코비드족은 지금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의학의 역사에서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죠. 어떤 바이러스가 슉 지나가도 막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맞아요. 절대 안 걸리는 사람. 그리고 이런 심지어는 좀비 영화에서도 나는 전설이다 이런 것도 네, 있었고요. 좀비에 물려도 네. 혹은 뭐 좀비 바이러스로 맞습니다. 다 초토화가지고 혼자만 네. 살아남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적인 상황이 가장 현실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질환이 HIV입니다. 에이즈를 일으킨 HIV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CCR5라는 유전자가 네, 맞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유전자 하나가 좀 결손돼 있어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근데 그분들은 HIV에 노출돼도 에이즈 바이러스에 절대 안 걸립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한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의학사에서 네.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같이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안 걸리는 것 같고, 이제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의학적인 이제 깊은 게 설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의외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누구는 경증이 되고 중증이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감염량입니다. 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걸렸는데 감염량. 네,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똑같이 있었어도 뭐 누구는 몇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갔고 누구는 더 소수가 들어가고 다량이 들어갔으면 당연하게도 다량이 들어가서 더 중증이 되는 건 자명합니다. 다만 또 마스크 같은 경우도요. 마스크가 완벽하게 이걸 차단을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면 내 몸에 들어오는 감염량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은 금방 그걸 느껴요. 어떤 바이러스건 간에 동일한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는요. 생쥐 마우스에다가 한 마리당 바이러스 1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런 거 하는 실험하거든요. 네.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냥 비례적으로 죽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가끔씩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0개 몸속에 들어오는 사람과 1000개 몸속에 들어오는 사람 사이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혀 사실과 다른 사실은 거군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다면은 네.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면역학적인 이유 말고도 중증 여러 가지 멀티 레이어 여러 가지 레벨의 어떤 복잡성이 있다. 일단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네. 방금 말씀하신 맥락과 아까 김선민 교수님 시범 보여주신 마스크의 역할이 사실 그런 역할이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여주는 게 그 잘 차단하는 그렇죠. 마스크일 테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설.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왜 이 연구가 중요하냐면은 이번 코비드-19이 코로나19가 지나가더라도 아마 미래에 우리가 그걸 뭐 바라진 않지만
신종 또 다른 신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오미크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메르스와 사르스가 코비드 19랑 다른 바이러스인 것처럼 10년 후, 20년 후에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을 잘 연구해 놓으면은 그때 그 팬데믹을 좀 더 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19가 아니라 예. 코로나 30이나 뭐 그렇죠. 코로나 그런 얘기를 하는 40 거죠. 같은 게 만약에 예. 등장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은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유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많은 희생자를 예. 낳았는데 그게 한 그 7년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예. 지금 사스 코로나 2 그렇죠. 바이러스가 코로나 예. 19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스 코로나 3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왜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를 지금 심지어 의과대학을 나온 저조차도요. 다른 그 사스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그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은 사스, 메르스, 이번 코로나19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인데 저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달랑 4줄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제가 자서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바이러스는 막 10페이지에 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네. 그만큼 무시당한 바이러스였다는 거죠. 예. 가장 그 노트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바이러스는 어떤 그 바이러스였습니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무슨 뭐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때 또 유행을 좀 그러니까 할 때였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거죠. 그 스텝 중에서 같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계시는데 예. 그 재밌으신 진행자 예. 그분이 같이 예. 신희철 교수님과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예. 지금 우와 수석 졸업자는 노트를 안 버렸냐고 예. 졸업할 때 수석하셨나 봐요. 그것까지는 이런 데서 밝히고 싶지는 않은데 와. 이미 밝히셨어요. 저걸 말씀드릴게요. 그 스태프분께서는 네. 제 노트를 카피해 가셨다는 거 그 당시에. 네. 와. 근데 이제 그만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화제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별로 중요한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인간한테. 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에 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기라는 거는 한 가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걔네들이 이제 이 감기의 원인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라마다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다른데 보통 일반 감기를 일으킬 때 우리가 그걸 일부러 막 네이잘 수압을 해가지고 PCR을 하진 않지만 연구 목적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한 20%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100명의 감기 환자가 있다면 네. 그 중에서 20명 정도는 20세기까지 발견되었던 4종류의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를 앓는 감기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4종류 정도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려져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는요, 2003년도에 사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2012년도인가에 메르스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2019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영어로는 사스코브2가 나오게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도 일으킬 수 있구나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유행하면서 미국에 있는 면역학자, 싱가포르에 있는 면역학자, 독일에 있는 면역학자들이 아주 희한한 결과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분들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은 면역 반응이 잘 나타나 이런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한 번도 코로나19에 안 걸린, 그 당시엔 백신도 안 맞았으니까요. 네. 2020년 초에. 심지어는 2016년도에 얼려놓은 면역세포, 어떤 환자들의, 네. 건강인들의 이런 걸 가지고 검사했는데 무려 나라마다는 다르지만은요, 한 30 내지 40%가 이미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반응을 하는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 사실은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건 논문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네. 저희도 한국 사람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한 30, 40%, 한 50%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50% 정도도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뭔가 기억하고 있는 예. 근데 걸 가지고 있다고요? 저희가 테스트한 샘플도요, 2014년도에 체열을 해서 얼려놓은 샘플이거든요. 네. 그땐 세상에 코로나19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딴 나라들도 마찬가지 논문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결과를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추론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같이 묶인 걸 보면 걔네들이 친척 바이러스예요. 네. 근데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나 다 걸리거든요.
다 걸렸던 그 경험 때문에 기억세포가 남았는데 그것이 우연히 친척 바이러스다 보니까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런 코로나19에도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논문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 교수님 그러면은 그 코로나 감기에 걸렸다가 뭔가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감염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논문들이 나온 다음에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후속 연구도 이루어졌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 못 갔고요. 외국에서 나온 연구 2개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재밌는 연구예요. 그 하나는 2020년 가을에 논문에 나온 건데요. 보스턴 대학에 있는 면역학자가 아니고 역학자, 네. 질병의 그 추이를 본 역학자들이 그 논문을 냈어요. 좋은 저널에. 이 사람들은 원래 코로나19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보스턴 지역에서 뭐 예를 들자면 뭐 2015년부터 5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일반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반 감기에 걸리나를 조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연구를 하던 와중에 그러니까 어떤 걸 했냐면 그 지역 주민의 2, 3만 명을 대상으로 감기에 걸리면 저희 센터로 오세요. 돈 드릴게요. 사례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네이절 수압을 해가지고 PCR 일반 감기에서 되게 안 하는데 네. 연구할 목적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최근 3, 4, 5년 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일반 감기를 걸리는 사람들 중에서 실험실 검사로 확진된 일반 감기 코로나 검사 그 걸린 명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감기는 걸렸지만 코로나가 아닌 것도 있겠죠. 아데노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명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이 재작년이죠. 2020년에 코로나가 많이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한 바퀴 뚫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자기네가 명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서도 코로나19가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4, 5년 이내에 감기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없거나 있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이유는 비슷하더라고요. 감염되는 비율은 비슷하다. 네, 그런데 ICU, 중환자실에 입원한 비율은 최근에 일반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와, 그러면 네. 이건 뭔가 네. 그 브릿지 시간 이전에 들었던 맞습니다. 그 예. 위중증을 막아주는 T세포의 역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논문이 2020년 가을에 나왔지만 이건 저 같은 T세포 약학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연구거든요. 네. 제 연구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어떤 그걸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 어떤 이 과학자들의 이론을. 그러다가 최근 한 3달 전쯤에 네이처의 논문이 나왔는데 너무나 재밌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 논문에 이제 그 교수님으로 참여한 저자는 제 친구기도 한데요. 말라 마인이라고 미국의 런던, 그러니까 칼리지 오브 런던의 영국에 네. 있는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낸 건데 그 논문에 실제로 보통 우리가 이 논문을 쓸 때는 지난 무슨 뭐 1년 동안 우리가 환자 샘플을 모았다 이런 얘기를 쓰지 몇 월 며칠에 모았다는 말로 안 씁니다. 네. 날짜를 명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 논문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자기네들은 그 스터디를 2020년 3월 23일인가 25일을 써 있어요. 제가 그 날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그 날짜가 네, 네. 뭐냐면은 런던에서 처음으로 이 코로나19의 웨이브가 대규모로 시작된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병원이나 런던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헬스케어 워커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네. 보호구도 또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을 다뤄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설을 가진 거예요. 벌써 이제 의료 강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자를 어떻게 잘 볼까만 신경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과학도 강국이잖아요. 네. 환자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무슨 논문을 쓸까 또 염두를 둔 겁니다. 그래서 700명 정도의 헬스케어 워커들을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은 환자들을 보면서 아무 노출이 많이 될 거다. 그렇죠. 그 가설을 가지고 700명을 16주 동안 매주 PCR을 했습니다. 걸리거나 안 걸리나. 그리고 항체 검사도 매주 했어요. 16주 동안. 그랬더니 그중에 150명이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500명 정도, 550명 정도는 그렇게 똑같이 환자를 보면서 노출이 됐는데 안 걸렸다는 6주 동안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자,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그 와중에 T셀 조사를 해보니까요. T세포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 반응이 그 와중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T세포는 항원이 뭐에 대한 거냐?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코로나19가 같이 공유하는 바로 그 항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론은 뭐냐면은 아마 그 헬스케어 워커들은 일반 감기를 최근에 알았고 그것 때문에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노출되는데 걔네들이 그걸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해서 그 논문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Abortive Seronegative SARS-CoV-2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보티브가 뭡니까? 유산. 네. 유산인데 세로 네가티브는 항체가 음성인 코로나. 왜 유산이냐? 유산은 뭡니까? 뭔가 이벤트는 있었지만 결국 자손을 못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지만 이 감염이 유산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버티브가 제목에 나오는데요. 네.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700명의 의료진 중에서 아마 최근에 인턴 레지던트 있었겠죠? 얘들이 의대생일 때 미리 뽑아놓은 피가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아, 거기 보니까 그 T셀이 그때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감염 때문에 생긴 T셀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T셀이 T세포가 이 일을 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 뭐 그 아까 그 보스턴에 있는 연구와 비슷하게 그렇죠. 그 전에 예. 코로나 감기를 앓았던 그렇습니다. 분들이 예. 몸속에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 세포가 있었는데 예. 그 기억 세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저항하는 예. 역할을 한 것이군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네버 코비드에서 아마 저도 이 용어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가장 또 인상적인 거 적어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다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일본에서 환자가 별로 없을 때 일본 아마 이 언론에 선정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의 특유한 민족의 유전자 때문에 이것들이 잘 안 걸린다, 경증을 걸린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네. 그런 주장을 강하게 했던 일본 연구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까 일반 감기랑 연결된 얘기였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조직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혈액형처럼 조직형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A24라는 조직형은요. 백인들은 거의 없어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 한 30-40%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25% 정도가 A24라는 걸 A24를 가지는데요. 그 유독- A24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 검사는 병원에서 평소에는 안 하고요. 이거 할 때 합니다. 이식할 때. 아. 내가 이 사람의 장기를 받을 때 그 조직 적합한지를 할 때 이 검사를 혈액형 검사하듯이. 그런데 그 A24라는 거가 일본 연구자에 따르면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유하는 항원 그게 유난히 A24가 그걸 되게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A24를 많이 가진 일본 민족이 뭐 경증 걸린다 그런 논문이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아. 근데 물론 지금도 일본 환자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다 연관된 그 감기 코로나와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설사 이번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이 연구가 계속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지금 10년, 20년 후에 또 신변종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요. 네. 그때 과학자들은 또 다른 게 올지도 모르지만 역시 그때도 아마 maybe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아니면 독감 바이러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라면 그때도 역시 코로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면역학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미리 해놔야 될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그 연구를 저는 이제 계속 하려고 지금 많은 시약을 해놨습니다. 그 교수님 네. 일단 댓글 좀 소개를 네. 해드린 다음에 네. 그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 시호님께서는 네. 어쩐지 싶었는데 수석이었다고. 그리고 싱 어게인님께서는 이상하게 집중해서 듣게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뽀그레님도 대댓글을 남기셔서 저도 그냥 듣고 있게 되네요. 빠져들게. 그리고 그리니님께서도 역시 저도요.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말 신 교수님께서 이 분야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이 설명하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신다고. 제가 딴 방송 나갈 때 좀 혼난 적이 있어요. PD님한테. 네. 지금 환자 발생하고 시리어스 좀 위기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웃지 마세요. 제가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다시 찍고. 근데 그거 사실 네.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교수님 그런데 저는 교수님께서 다른 자리에서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연구 중에서 이 연구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저항성이 있었다라는 연구. 그 경우는 이제 약간 잠깐 맞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 저항성을 있는지를 보려면 그 환자들한테 다시 코로나19를 주입해야 됐겠죠. 네. 그렇게까지는 한 건 아니고요. 그 연구를 한 사람은 이제 안토니오 베레톨레티라고 싱가포르에 있는 원래 이탈리 사람이에요. 네네. 저랑 또 친한 분인데 이분 TF 면역학자입니다. 이분이 2020년에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그 싱가포르에 이제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사실 2003년도 사스 때는 우리나라는 사스 환자가 한 명도 안 생겼었죠. 그렇죠. 네네. 근데 싱가포르만 해도 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가 반짝한 거예요. 뭐냐면은
한 4월쯤 됐을 때, 3월, 4월 됐을 때 이게 사르스코브2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유사한 바이러스가 2003년의 그 사르스 바이러스거든요. 한 75% 정도 유전자가 그렇죠. 유사한 것으로 예. 나오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도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사르스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병원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병원에 오게 했어요. 몇 년 만에? 네. 17년 만에 체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르스코브2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있는지 남아있는지 아닌지 네. 했더니 항체는 별로 없는데요. T세포. T세포는 17년이 지났는데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T세포 면역 반응은 쉽게 그렇게 디케이드,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굉장히 오래 간다. 그렇죠. 네. 예, 그게 사실 얘기가 그럼 있습니다. 다 좀 이게 일맥상통하는 연구들이네요. 맞습니다. 그 예.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이든 예.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이든 어쨌든 간에 그 T세포 면역이라는 게 몸속에 맞습니다. 오랫동안 예. 지속되다가 예. 유사한 뭐 친척 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예. 막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그렇죠. 아주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 이제 가설인데요. 네. 과학자들은 아무리 가능성이 높아도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좀 가지고 있는 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질문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년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백신의 형태든 아니면 자연 감염의 형태든 혹은 오미크론 변이의 자연 부스터샷 뭐 이런 형태든지 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 번 이상 노출된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류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나타났을 때 우리 인류가 지금보다 피해가 적을 가능성도 클까요? 강 기자님이 저랑 논문 쓰실래요? 그거에 대해서. 그 수학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저랑 논문 쓰셔도 좋을 것, 좋은 가설이에요. 너무나 좋은 가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양과학도서인데 칼 짐머만인가 그런 사람이 쓴 우리나라 말 번역이 돼 있어요. 바이러스 행성이라는 얇은 바이러스 책이에요. 행성. 네. 근데 그 책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챕터 중에 하나가 감기 바이러스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기 정도는 걸리면 좀 귀찮지만 뭐 죽거나 아주 엄청 심각하진 않잖아요. 네. 어쩌면 감기를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귀찮은 질병의 하나가 아니고 우리 면역계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약간 그냥 가설이죠. 약간 과학 기자로서. 근데 사실 네. 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이거 어른들이 그냥 삶의 지혜로서 어렸을 때 감기 병치레를 많이 한 아이들이 커서는 오히려 잔병치레를 안 한다. 그 얘기를 여기까지 하는 건 제가 좀 약간 거절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이 질문 싱어게인님께서 T세포 갖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항체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떨 때는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약간 좀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 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 바이러스 걸린 적이 없죠. 이 친구들도 다 T세포가 다 있어요. 성인들도 T세포가 있고요. 다만 갓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요, 이 T세포들은 한 번도 바이러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럴 때 가진 T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영어로는 나이브 T셀인데 이걸 보통 한국말로 할 때 처녀 T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을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번역은 아니네요. 네,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요즘 같은 약간 이런 좀 시대에. 근데 저도 다른 번역어를 좀 네, 찾아야겠네요. 근데 저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교과서적인 번역인데요. 네. 근데 어쨌든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러다가 몇 살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면 독감에 반응하는 그 처녀 T세포들이 그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잠재적인 T세포 혹은 T세포들은 가지고 있는데 처녀형 T세포 형태예요. 네, 그게 특정한 질병을 만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특이적인 반응을 하면서 네. 근데 기억을 하게 독감을 되는 걸리면 독감에 해당하는 처녀 T세포는 기억 T세포가 되는 거고요. 또 코로나19에 걸리면 코로나19에 대한 처녀 T세포만 기억 T세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T세포는 누구나 가지지만 엄밀히 아까 제가 이제 백신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백신을 제가 맞음으로써 항체도 생기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처녀 T세포를
기억세포로 바꿔줘서 나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좀 더 빨리 잘 세게 작동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몸속에 수많은 T세포들이 있고 예.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혹은 뭐 운이 나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이 되면은 코로나19에 특화된 T세포가 몸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천여 T세포가 기억세포 형태로 분화가 된다고 보면 네. 말합니다. 그러면 기억세포는 천여 T세포는 작동할 때 한 일주일이 걸려요. 근데 기억세포는 그걸 하루 만에 됩니다. 아, 그리고 훨씬 강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게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호님께서 강 기자님도 의사입니까?라고 물어봤는데요. 예, 저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 친구입니다. 네. 의사 친구가 많은 기자님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면역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약 100분에 걸쳐 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꼭 이 얘기 해야겠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오미크론의 강을 걷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면역학적으로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다음에 이 병이 어떻게 미래에 전개될까? 여기 한 2번 정도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변곡점은요.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2015년 메르스가 그랬듯이 이 병을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전 세계 팬데믹에서 그 꿈은 금방 깨졌죠. 그때 네. 한 번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놓기 시작했을 때 변이도 안 나오고 항체도 오래 간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집단 면역을 통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없을 수 있겠다.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 변이주가 나오고 항체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면서 그것도 꿈이 사라졌어요. 이 변곡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알게 된 게 한 작년 한 4, 5월부터는 코로나19는 이 팬데믹의 종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에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것이 경증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가 되는 것이다. 네. 그 토착화가 된다는 걸 요즘에 언론에도 엔데믹 질환 이런 얘기 나오죠. 풍토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풍토병이 되는 와중에 경증이 되려면은 우리가 모두 면역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백신으로 얻어질 수도 있고 또 자연 감염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많이 놓은 것인데 이제 오미크론은 돌파 감염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백신을 맞으면 물론 경증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강은 그렇게 건너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우리는 제로가 되겠어. 제로 코로나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강을 건널 때 다만 너무나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다 보면 아무리 파고가 잔잔한 게 오미크론이 경증을 좀 잘 유발한다고 얘기한 거지만 희생자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희생자가 가능한 적게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게 이 어떤 커브를 조금은 좀 완만하게 가는 것이 이제 우리 미래 지금 다음 달, 그 다음 달의 핵심이고요. 이럴 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약 여기 가상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제로 코로나였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백신 좀 맞았다 하지만 그래서 이 오미크론도 전 국민에서 뭐 한 명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나 방역을 잘했죠. 근데 모든 나라가 오미크론의 강을 건너고 나면 이 나라만 고립이 됩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림픽을 치른다면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홍콩도 사실은 좀 네, 그런 네. 경향이 있는 뭐. 그래서 오미크론의 강을 너무 성급하게 건너서는 안 되지만 천천히 건너되 우리가 관리하에서 안전하게 다 온 국민이 건너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셨던 시청자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 교수님께서 작년 3월에 내신 책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인데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이 바이러스 면역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점이나 혹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구해서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다음 주에 네. 인터넷 서점 제 서적의 그 순위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선민 교수님 그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네. 질문해 주신 분 계시는데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왜 백신은
어깨에다가 맞는 거예요. 엉덩이에 맞으면 안 돼요. 아, 네네. 네, 왜냐하면 네네. 어깨에 맞지 않고 엉덩이에 맞으면 돌 아플 것 같은데 아, 네. 왜 아. 어깨에 맞는지 모르겠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엉덩이는 피하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 혈관 분포나 이런 게 좀 더 느려서 그런 백신의 그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런 그 작용에 있어서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적은 근육이 많은 이렇게 상완에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궁금증 바로 해소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선빈 교수님께서도 오늘 그 유용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결을 해 주셨는데요. 그 오늘 그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향후 전망 그리고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네. 오늘 정말 그 전반적인 코로나에 대한 그런 면역학 강의를 저도 정말 알차게 잘 듣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아,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오미크론의 이제 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실제로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반면에 너무 이제 그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제 비관론자 아니냐라는 얘기도 막 듣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코로나 의료진으로서 이게 이제 기존에 봤던,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우한 바이러스 주와 그리고 또 그 후에 나왔던 여러 변이주 델타와 또 오미크론까지 그 환자를 치료해본 그 과정을 좀 되돌이켜 봤을 때 코스가 매번 좀 다르고, 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바이러스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백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신해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항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에 그런 바이러스 공장을 없앨 수 있는 T세포 면역이라는 그런 우리의 그런 겹겹이 쌓인 면역 체계를 잘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보호책으로서 백신을 맞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14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 백신은 기존의 B형 간염이라든지 인유두종, 폐렴구균 여러 가지에서 많이 썼던 그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mRNA 백신보다는 조금은 이상 반응이 조금은 덜, 심근염 같은 그런 이상 반응이 좀 덜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맞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중증의 금기 사항이 아닌 그런 분들에 한해서도 좀 교차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의 의료진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의료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제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그 의료진들도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고 나서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매우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갈 때도 사실은 이제 저희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일상 회복을 조금씩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최후의 보루로서 남아서 그걸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좀 지금 많이 굉장히 힘들고 한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이제 확진자가 곧 10만 명 다다르고 이제 그 이상의 수가 나오게 되면 또 불가피하게 그 의료 체계라는 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 제한 같은 게 다시 그런 방역 같은 게 또 다시 이렇게 조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걸 다시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희생이 너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좀 같이 연대하는 마음으로 꼭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요. 네, 김선민 교수님, 네, 김선민 교수님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네, 아까 신 교수님께서는 많은 식구를 데리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는 오미크론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예, 두 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누는 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